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디지털 20년이 넘은 원래 세미나에 와서 발표 기회를 주신 게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한 영광이고 또 기쁨입니다. 그리고 김동호 박사님부터 해서 부에서도 오시고 창에서도 오시고 알트에도 오시고 그리고 인천경제연구원도 오시고 하셔서 대부분 다 이분야에서 거의 평생 계시고 또 계실 분들인데 발표를 하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이게 아주 번잡한 세미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좋은 데서 여러 사람 이렇게 모셔놓고 또 일부는 또 강제로도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속 있게 현진영 세미나인 것 같아서 다른 어떤 세미나보다 취지가 좀 전통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자리에서 제 의견을 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일단 자료에 있는 대로 그리고 조금씩 같이 나눠보고 또 나중에 토론 때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새 농업 가치의 재발견과 농업 IoT라는 페이지 내용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전보다 요새 농업과 농업 IoT를 보는 관심도가 갑자기 증가를 했습니다. 아주 증가를 해서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곡되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외부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좋은 면도 있지만 마냥 좋지는 않다.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숙제가 여전히 남는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농업 가치가 재발견됐다는 것은 일단은 좋은 거죠. 그리고 약간 좀 늦은 감도 있고요. 그래서 써 있는 것처럼 쿠즈네츠라는 197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까지는 갈 수 있지만 농업과 농촌에 갈 수는 없이 선진국은 갈 수 없다. 이런 말을 71년도에 이미 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이 농업 또는 농촌이 발전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소득만으로 선진국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랍 같은 나라들을 소득은 높지만 균형 발전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 절대 선진국이라고 보지 않는 것처럼 농업 발전은 선진국의 퍼즐을 맞추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농업이 이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확실할 것이고, 그리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필수 조건들이 있지만, 필요 조건들이 있지만, 그 필요 조건 중에서 R&D도 반드시 필요한 영양 요소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글로벌리 봤을 때 농가 구조나 농업 생산 구조, 통상 구조, 교육 조건 이런 것들이 불리하고 점점 더 불리해지는 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R&D에 기대해야 되는 측면이, R&D에 의지해야 되는 측면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농업과 농업 R&D를 바라보는 편견과 오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원래 농업이 발전을 하려면 농업계 내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외부와의 소통, 그래서 합의, 그걸 통한 올바른 방향 설정, 그리고 방법론 설정, 그리고 지속적인 추진 이런 것들 연관된 것들이 중요한데 편견과 오류가 많다 보니 진단이 틀리게 되고 진단이 틀리다 보니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틀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농업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주어진 조건이라는 거에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농업 R&D에 대한 그리고 농업에 대한 편견과 오류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라는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식 수준, 사회 수준, 발전 경로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데 한국이 제조업을 너무 빨리 발전시켜서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농업은 역시 제조업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 역시 어떤 블록버스터의 너미넌트한 상품이 나오고 그 상품 자체가 시장에 지배해서 돈을 벌 수 있고 한국 농업이 점점 구조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기술이 부족한 거는 농업 R&D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등등등 이런 연쇄고리가 있는데 그 연쇄고리의 앞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맨날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들이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은 거꾸로 제조업을 우리나라처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본 역사가 없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의 빠른 클락이 사회를 지배하지 않고 제조업 중심의 발전 방법론을 농업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은 간과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알려야겠다, 널리 알려야겠다라는 그리고 널리 알려서 일단 올바른 합의와 진단을 해야 그 다음부터
옳고 평가라든지 그다음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해질 거다라는 거고요. 지난 한 5~6년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연구의 메인 테마로 잡고 그 리서치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게 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킨가를 봤을 때 가장 큰 게 이제 관리자 수행자 이슈를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 수행자 이슈라는 게 결국 페이트론하고 퍼포머 이슈인데, 페이트론은 그 퍼포머는 농업용으로 수행하는, 그 음식품 분야, 농진, 청이나 농가 대학이나 그다음에 하여튼 수행하는 사람이 퍼포머고, 페이트론은 이 퍼포머를 통제할 수 있는 데죠. 그래서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 미래부나 기재부, 국회 등이 퍼포머에 페이트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트론과 퍼포머 사이에 올바른 합의가 되지 않으면 3페이지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3페이지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왼쪽 하단에 보면 이제 퍼포머 그룹, 왼쪽 하단의 삼각형이 퍼포머 그룹으로서 퍼블릭 퍼포머도 있고 프라이빗 퍼포머도 있고 퍼포머가 있고, 그 가운데 위가 페이트론 그룹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부, 기재부, 국회 등인데 여기가 이제 돈을 주는 자원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둘이 결국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파머, 현장 농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구조죠. 이게 농업발전의 전형적인 구조인데, 그리고 이 파머를 통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국민, 유저, 시티즌에게 해이를 줘야 되는 이해인데, 지금 이 퍼포머하고 페이트론 사이에서 농업과 농업발전에 대한 많은 편견과 오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페이트론은 단기적, 가시적, 상업적 성과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농업발전에 대해서. 근데 단기적, 가시적, 상업적 성과라는 게 전 사람에 걸쳐서 농업이 가장 불리한 성과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현실적인 그런 관리 방법, 그냥 관리 요구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퍼포머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에 대해서 현황 대응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현황 대응적으로 움직여서 파머에게 정말 이로운 것은 잠깐 제쳐놓고 그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좋은 예상을 받기 위한 단기적, 상업적 이런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전문성에 우위에 있기 때문에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면서 결국은 이 리그가 파머를 위해야 된다는 것은 두 번째 스텝이 되고, 페이트론과 퍼포머 사이의 리그가 되거든요. 페이트론과 퍼포머 사이의 리그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파머 입장은 진짜로 해익을 받아야 되는 파머는 점점 벌어지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가 너무 제조업 위주의 성장을 하고 거기서 많은 성과를 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합의를 빨리빨리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상당히 심해서 이게 농업 R&D를 망치는, 그러니까 망친다기보다는 농업 R&D에 저의 그런 근본적인 특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R&D와 정치가 행정과 전문가의 영역을 표현하는 프라이스 모델이라는 건데, 프라이스 모델 역시 4번에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서클이 있는데, 가장 왼쪽이 정치가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가 행정가의 영역이고, 세 번째가 전문가의 영역이고, 네 번째가 과학자의 영역인데, 정치가로 갈수록 책임성을 요구하게 되고, 과학자로 갈수록 자유도를 요구하게 되는데, 결국 과학자는 과학적 주장을 할 거고 정치가는 정치적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행정가나 전문가가 이거를 완충시켜줘야 되는데 거꾸로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은근한 발전이 필수인 농업 R&D 측면에서 봤을 때 정치가가 자기의 이익에 입각해서 어떤 정치적 주장을 했을 때 이게 R&D를 수행하는 퍼포머 쪽에 다이렉트리 들어간다는 거죠. 행정가랑 전문가는 것이 증폭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정치가의 지역적 이익, 그다음에 자기중심적 이익, 그리고 단기 가시성과적 이익이 증폭돼서 R&D 현장으로 넘어가면 이 자체 역시 R&D 현장을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현상이고, 한국처럼 정치가와 관료 사이에 그런 통제관계가 명확한 나라, 그리고 전문가들이 대부분 관제에서 형성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완충보다 증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역시 R&D 현장을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 농업 R&D에 투입되는 비용의 10분의 1 정도는 이거를 무마하는 비용, 이거를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R&D의 내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알스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 R&D의 개념인데, 이건 농업 R&D의 개념인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빨리 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시면, 농업 R&D라는 게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뭐 과학기술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농업의 유용한 수단을 제공하는 건데, 농업 R&D는 다른 제조업 R&D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 그 랩에서 개발이 되는 것과 현장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 완전 별개라는 거죠.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고기술 의존 산업이 아닙니다. 중저기술 의존 산업인데, 우리는 농업 R&D를 반도체하고 동일시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기술이 나와서 선제적으로 도미넌트에서 기술 리더십을 갖게 되면 그 제품을 만들고 제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이 될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장이나 이런 걸 알아서 만들어줄 거다, 이렇게 그런 연대고를 갖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 실험실에서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그게 현장에 전달되는 거는 완전 별개라는 거고, 그 현장에 전달될 때는 그 팜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팜이 그 기술을 받을 수 있는 수용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수용력의 차이가 있는 거라서 그 수용력을 고려하지 않는 R&D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일단 농업 R&D의 역할을 7번 그림을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농업 생산이겠죠. 농업 생산인데, 농업 생산은 그리고 그 농업 전방과 후방이 있는데, 생산은 농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전방과 후방, 전방은 이제 농산업체들이 움직일 거고, 후방은 농가는 농산업체들이 움직일 거고. 그래서 이제 놓고 보면 뭐 5대 페이자라고 하는 종자 비료 농약 농계 농자재 R&D가 농업 전방에서 이루어질 테고요. 식량원의 축산이 농업 생산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게 식품산업 소재로 나와서 후방으로 전달이 되는 건데, 또 각각의 영역이 R&D의 가치가 틀립니다. 그래서 농업 전방 같은 경우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생산은 생산성을 확보하는 거고, 후반은 시장 경제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건데, 또 다른 데와 다르게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만 설명하기는 제조업하고 또 틀린다는 거고, 그러면 R&D 토양에서의 이제 그 한계는 뭐냐면, 전방 쪽에서 보면 일단 농업 전방에 종자비료 농약 농계 농자재를 생산해서 국내에 보급하는 것만으로는 일단 시장 인기도가 너무 적어서 이쪽은 수출과 연계하지만 산업을 키울 수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영세하다라는 두 가지 근본 제약이 있는 거고요. 농업 생산 쪽에서는 그 우리나라 농가의 70%가 이제 영세농 소농이다 보니 이 기술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해서 현장의 수용성이 좀 적은 거고, 농업 후반에서도 역시 이제 농민의 주도권이나 기업군 영세가 부족하다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페이트론이나 펄포머 사이에 같이 합의가 되고 그거에 맞춰서 그 R&D 기획이나 디자인 평가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 현장에 대한 그 팜에 대한 개념 자체가 페이트론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요새 같은 경우 농업과 ICT를 붙여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아주 많은 이런 ICT를 붙이는 노력이 나오는데, 이거의 불합리성을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불합리성을 어떻게 설명할까를 고민하다가 항상 이 페이트론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었던 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사과나무가 있다고 치자. 사과나무가 있다고 치는데 농민도 고령화되고 그래서 노동력이 또 부족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 어젠다를 미래부에 주고, 그리고 농업 관련 부처, 분할청에 줬을 때 서로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래부는 그렇다면 사과나무를 따는 로봇을 만들자, ICT 붙여서. 사과나무를 따는 ICT 붙여서 농업을 만들자. 국정 VM 스테이트도 많고, 그래서 농업을 만드는 연구개발에서 이제 20억을 투입하고 30억을 투입하고 합니다. 그럼 농식품 부처는 어떤 아이들이 시작을 하냐면, 사과의 높이를 낮추자. 수용을 낮추고, 사과의 수용을 낮추고, 사과가 일시에 생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과가 바람 같은 걸 잘 안 흔들리도록 하고 해서 쉽고 한 번에 딸 수 있는 그런 R&D를 하자라는 양쪽이 나오는데, 결국 농식품부 부청의 전문가들이 하는 R&D가 맞다는 거예요. 왜 맞으면 그게 근본적으로 많은 과수원에 전달할 수 있고요.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올바른 해법이고,
그리고 그 R&D의 난이도가 로봇을 만드는 R&D의 난이도보다 훨씬 큽니다. 사과나무를 낮춰가지고 높이를 맞춘다는 이 R&D 작업의 난이도가 로봇을 만드는 R&D보다 훨씬 높고 고급 R&D고 기간도 10년, 15년이 걸리는 R&D지만 결국 그렇게 돼야 일반 농가한테까지 그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로봇을 만들었다고 치면 정말 멋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로봇이 대당 20억 원이 나오면 과손을 사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느 농가가 그 로봇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 합의랑 이런 게 중요할 때 결국 그 접근법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는 필요한 기술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가가 그 하려는 기술이 크게 차이가 나고 그 경우에 전문 부처의 의견이 페이트론 부처의 의견에 의해서 묻혀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과나무 예를 들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 그래서 그 넘어가겠습니다. 9번에 보면 여기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농업 R&D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농업 R&D가 농업 R&D의 구성 같은 경우는 뭐 영역으로 보면 그 농업 기초 기반 R&D가 있고 그다음에 식량, 축산, 원예 이렇게 4가지 영역 정도가 있고요. 가치 사슬로 보면 품종을 만드는 게 제일 첫 번째고 품종을 만들었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생산할 건지 생산 기술 R&D, 그다음에 수확 관리 기술 R&D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R&D가 시리즈로 나가는데 사실 이제 요거는 농업에서 보는 전통적인 이런 부분인데 외부에서 볼 때는 뭐 소재를 만든다든지 이런 뭐 다양한 액세서리적인 기능이지만 되게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농업 R&D 이제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농업 R&D가 우리가 보통 농업 R&D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공업 R&D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공업 R&D. 공업 R&D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는 공업이 너무 넓다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 조선, 뭐 화학 이런 다양한 산업이 있는데 어떻게 공업 R&D라는 말을 쓰냐? 당연히 반도체 R&D, 조선 R&D, 뭐 화학 R&D 이렇게 해야지. 근데 농업 역시 그 범위가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만큼 좁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넓은데 농업 R&D라는 말은 통으로 쓰인다는 거죠. 특히 이 범위가 왜 이렇게 넓지 않느냐면 앞에 그 엽기 같은 그림 있잖아요. 이게 이제 3절 구조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건데 3절은 덤벨형 구조, 3절 구조를 쓴 건데 일단 토론해 주실 때 정문남 박사님께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최근에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무게추가 있고 그다음 가운데 가가 있고 오른쪽에 무게추가 있는데 1960년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왼쪽에 무게추밖에 없었어요. 왼쪽에 무게추하고 중간 그 그림에 보시면 바디원이라고 표현한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한 20, 30년 사이에 바디 2가 커지고 바디 3가 갑자기 생긴 거죠. 그래서 농업생명공학이라는 게 이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농업 연구는 농촌과 농민, 농가에게 해이를 주는 그런 R&D하고 그 다음에 농업이라는 것이 상업재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 역할을 크게 하기 때문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유지해줘야 되는 것들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기능, 물을 관리한다든지 토양을 관리한다든지 생산 기반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농업생명공학이 생기면서 그 농업생명공학이라는 새로운 바디 3가 생기고 2가 붙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농업 R&D는 이런 그 3줄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고객도 틀립니다. 농업 R&D의 고객 자체가 좌측은 농민, 농촌, 농업이지만 오른쪽은 다른 분야의 과학자나 사이언티스트 리서치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농업 현장, 농가에서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 게 맞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랩에 머물러도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오른쪽에서 나온 연구 산출물이 가운데 축을 따라서 전달이 돼서 왼쪽에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넓은 농업 R&D가 있는데 이 농업 R&D의 고객 역시도 완전히 틀린데 이걸 통으로 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장에다 대고는 논문을 안 쓴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랩에다 대고는 농업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성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R&D에 대한 완전히 다른 성과 요구.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새 농업 연구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논밭을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 사람이 논문을 쓰려고 실험실 논밭을 못 나가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농업
최종적으로 연구 산출물의 성과물의 지향점이 농가 농촌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SCI, 사이언스, 네이처 그거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농민은 없어진 거고. 그리고 이 가운데 바의 경우에도 국가가 유지를 하려면 사실은 그거는 가만 내비두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R&D 성과가 돼서. 근데 계속 끄들린다는 거죠. 계속 끄들리다 보니까 그거 대응하다가 이제 많은 왜곡들이 발생을 한다. 나는 이제 이런 거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밑에 있는 네모인데 그래서 어떤 관리를 하고 어떤 관리를 하고 어떤 관리를 하지 않지 이런 거를 뭐 조금 길어지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 요거를 참점 구조를 인정을 하고 농업 R&D를 끊어서 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페이트론과 합의를 하자. 그래야지만 농업 R&D가 결과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1페이지는 여기까지고요.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같은 경우는 농업 R&D의 특징인데요. CG 클라크가 1, 2차, 3차 산업을 분리했을 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의 베이직 플러스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한 건데 R&D 측면에서는 1, 2차 산업을 똑같이 관리해요. 똑같이 관리하는 이유는 농업 R&D 특징이 덜 알려져 있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농업 R&D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그게 이제 서로 합의가 돼야 국가 R&D 관리 체계에서 농업 R&D 차별적 특성을 인정이 되면서 차별화된 관리 방식이 들어가겠죠.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농업 R&D는 공공성이라는 겁니다. 농업은 시장제와 공공재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고 그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시장 가치로만 판단해서는 끝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공공성에 대한 인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재밌는 얘기로 미국의 농무부가 만들어진 게 1862년이거든요. 근데 그때 농무부의 이름이 피플스 디파트먼트 국문에 붙여있습니다. 왜 국문에 붙여있냐면 링컨 시대에 미국 인구의 90%가 농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부 이꼴 국민이 농민부에서 국민에 붙여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그리고 이 수가 아무리 줄어도 농업이라는 게 기본적 기능은 피딩이잖아요. 피딩. 국민에 대한 피딩이기 때문에 그 공공성이 절대 가치다. R&D 역시 공공성이 육합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제조업하고 매칭을 시켜버리면 역시 기본 취지가 흔들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확실성인데 보통의 제조업 R&D라는 거는 자연 조건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시장 조건에 대응하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조업이라는 게 시장 조건에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 농업 R&D는 시장 조건 플러스 자연 조건에 대응해야 돼서 R&D의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다른 것보다 불확실하다는 거고 또 하나라는 거는 이제 R&D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목적 중에 큰 목적 중에 하나죠. 그럼 R&D에 투자한 사람한테 그 성과 보상이 가야 되는데 그걸 전유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농업 R&D는 전유성이 대단히 낮아요. 대단히 낮아서 독점 같은 게 거의 이제 독점 같은 게 어렵죠. 독점 같은 게 어렵기 때문에 전유성이 낮아서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 R&D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품종이라는 예외 분야가 있는데 그런 예외 분야를 제외하고는 적수성이 낮다. 또 하나는 장기성인데 일반적으로 R&D를 하다 보면 회임 기간하고 성과성 도출 기간이 있는데 보통 3, 5년 사이에 회임 기간을 갖는 제조업과 5에서 10년 이상의 회임 기간을 갖는 농업은 완전히 틀린 거고 농업 R&D는 그 대신에 한번 R&D에 성공을 하면 그게 한 2, 30년에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홍로나 이런 사과 같은 경우들 R&D 하는데 15년 이상이 걸렸지만 결국 30년 이상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성 국지성이라고 해가지고 지역별로 영남과 호남이 틀리고 강원과 제주가 틀리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R&D가 지역에서의 R&D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귀속성 같은 경우는 어떤 성과가 나왔을 때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 그다음 일곱 번째가 이제 잘 인정되지 않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농업 R&D는 생산성이 항상 그리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농업 R&D예요. 그러니까 어제와 똑같은 품질의 밥상을 어제와 똑같은 가격으로 받았다면 이미 그 안에는 엄청난 농업 R&D 투입이 되어 있는 건데
제조업에서 그런 게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그 생산성 유지를 위해서 돈이 많이 드느냐? 결국 자연 조건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와 똑같은 밥상을 똑같은 가격에 받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와 똑같은 F수를 똑같이 만드는 데는 추가의 R&D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농업 R&D 틀리고 이걸 정량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농업 R&D 투입의 35에서 70%를 생산성 유지에 쓴다고 봅니다. 한국 대선에 보면 4분의 1 이상은 그렇게 되는데 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연구원으로의 차이인데요. 이런 게 인정이 안 되니까 제조업에 100억을 쓰고 그 성과를 보여줘라 하는 거하고 농업에 100억을 쓰고 성과를 보여줘라 하는 게 틀려야 되는 거예요. 제조업에 100억을 쓰고 성과를 보여줘라는 크기가 10이면 농업에 100억을 썼을 경우 성과를 보여줘라고 하는 크기가 5만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농업하는 뭔가 부실해 보이고 덜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그 뭔가 덜한 것처럼 보이고 이런 그 착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감안해 보면 일단은 이제 민간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민간의 참여를 그 제한적인 거를 타분야들의 제한적인 걸 인정해야 될 거고 그리고 특정 기술이나 제품의 성공으로 큰 돈 벌 기회가 덜 있기 때문에 신성장 공이하고 뭐 이런 거를 자꾸 화폐적 성장, 경제적 성공으로 접근하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는 농업하는데 경제성에 대해서 자꾸 이제 페이터로들이 지적을 하는데 이 경제성에 대해서도 그 현실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15페이지를 보시면 그렇다면 이제 농업하는데가 이렇게 성과를 내기 너무 힘들고 성과 크기도 쉽지 않은데 농업하는데 열심히 하면 좋아지는 거냐 이런 건데요. 분명히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15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48개 주의 농업 생산성의 강화 추이를 봤는데 50년 이상을 보는 거거든요. 50년 이상을 보는 건데 지금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평가의 관리 주기가 3년인데 3년으로 농업하는데 성과를 입증하라는 거는 사실 대단히 무모한 짓이죠. 그래서 50년 정도를 보고 나면 미국의 주들의 농업 생산성이 바뀐 건데 1, 2, 3, 4, 5는 거의 안 바뀌는 게 여기는 농업을 하기엔 자연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는 뭐 독보적인 이리 지역인 거고 나머지 지역들은 크게 휘청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정책이나 R&D에 따라서 그 농업 생산성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럼 한국의 농업 R&D 투자가 적절한 거냐 그 수주 규모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인데 농업 R&D 투자를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산을 쓰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방법들은 이제 참 열심히 하시니까 그 체제에 놓고 가장 그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ARI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 ARI라는 방법이 결국 농업 GDP 대비 그 R&D를 얼마나 넣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 GDP가 40조면 40조일 때 예를 들어 5천억을 썼으면 80조일 때 1억을 쓰면 되는 거고 1조를 쓰면 되는 거고 이게 ARI 지수인데 밑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 농업 R&D ARI 지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거의 들어왔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들어와서 그 표의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개발도상국이 약 0.71 정도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1000억 GDP에 대해서 10억을 좀 안 쓰는 거고 그래서 중진국이 1.18이고 선진국이 1.71인데 한국 같은 경우 98년에 0.86, 2005년에 0.5에서 2009년에 1.76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들어와서 R&D의 머니를 늘리는 게 크게 좋은 답은 아니다. 그래서 그 R&D 예산을 늘리려면 농업 GDP가 따라서 늘어야 된다. 이제 그리고 돈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급격히 높아진 때는 이면이 있는데 아까 그 3절 보도에 농업 생명과학 쪽으로 많이 들어거든요. 현장 농업 쪽으로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농업 R&D 성과에 대해서 이제 보면 농업 R&D 성과에 보면 이 부분도 참 잘못 알려진 부분인데 한국 농업 R&D가 어딘가 부실하고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데보다 크게 잘못해서 농업 R&D 성과가 농업이 안 된다 이런 이제 전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농업 R&D는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고요. 그때 생산성은 토지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토지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좌측과 우측, 그 X축과 Y축으로 있으면 결국 화살표의 길이가 제일 긴 나라가 제일 잘한 거예요.
화살표 길이가 제일 긴 나라가 제일 작은 건데, 물론 해석할 때 이게 한국같이 수준을 여기서 놓고 보면요,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생산성 증가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30개 중에 1, 2 정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 R&D가, 그리고 이제 이게 물론 이게 생산성 증가라는 게 R&D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농정 통상이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농업 정책이나 농업 발전이 다른 나라보다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이렇게 농업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나빠지는 거는 세계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다른 데서 조금 진단을 해볼, 여기서 있을 때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R&D의 그 욕을 R&D가 다 먹고 거기서 해법을 찾아나가는 거는 진단이 잘못된 거라는 거고, 이게 서클을 그려놓은 거 보시면 이 서클이 대륙이잖아요, 대륙. 그래서 대륙으로 서클을 그려놨는데, 그것처럼 농업이라는 게 자연 조건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R&D나 농정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대륙 간의 그런 제약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는 지금 농지청에서 과제가 나가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게 발표가 되면 또 좋은 시작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같이 농업 R&D 잘한 것도 맞지만 문제점도 이제 여전히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R&D 투자한 성과, 그리고 폴더 페이트론 이슈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자, 그럼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내부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가 이제 랩과 팜의 괴리입니다. 랩과 팜의 괴리. 그 랩과 팜의 괴리는 한국 농업 R&D 수준을 놓고 보고 페이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뭐 잘한다는 사람도 있고 못한다는 사람도 있고 많이 나오는데, 그걸 정리하면요, 랩에서는 잘해요. 랩에서는 글로벌 수준입니다. 팜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그 이유는 랩에서 좋은 기술이 나왔다 하고 그냥 팜에 갈 때 전달하는 체계가 선진국만 못한 거고, 그걸 받아주는 농가 구조가 열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랩과 팜의 기술 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농업 R&D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기술 수준을 줄이려면 농가의 규모와 조직화 뭐 이런 농가의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이 있을 수 있고, 기술을 잘 전달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죠. 약간 좀 분명한 것은 랩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예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 농식민공원 이런 쪽으로 해서 랩에서 열심히 하는 쪽으로 여전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농업이 발전해 있다고 보여지는 나라들도 일수록 랩과 팜의 수준을 비슷하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결코 고급 R&D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라는 나라보다 우리가 훨씬 고급 R&D를 해요. 근데 농가 구조는 더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기 더 어려운 거고. 그래서 네덜란드는 농업 R&D가 현실 문제, 시설 문제의 에너지를 어떻게 낮출 거냐, 인건비를 어떻게 낮출 거냐, 지방 축산의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현실의 발을 딛고 한다는 게 한국으로 그렇지 못한 거 좀 안타깝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농업 현장 연구하고 생명공학 연구를 완전히 분리해놓고 있습니다. 노바티스나 이런 좋은 회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 현장을 완전히 분리해놓고 있는데, 한국은 이걸 통으로 치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과 현장의 괴리인데, 이게 또 좀 심각한 문제인데, 농업교육 문제는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농대 교수님들이나 농대에서 배출된 학생들은 농업 현장에 도움을 줬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바이오 논문 쓰는 사람들이 육성이 되고 농업 현장을 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과들 역시 탈농경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농대 졸업생의 100%가 농민이 되죠. 100% 농업 관련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 서티피케트도 받고, 네덜란드 역시 에그리컬처럴 에듀케이션을 그린 에듀케이션이라는 걸 바꿔놓고 있고요. 한국 역시 농업교육을 그런 식으로 현장 밀착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꿔야 될 거라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문제점이 농기업들의 민간 혁신 생태계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건데,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농업이 잘 되려면 농업 전반과 호반이 같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그게 농산업이라는 건데, 전반과 호반이 같이 움직이는 게, 이 농업 생산은 농민이 주도적이어야 되지만 전문가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수 있거든요. 기업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 기업들이 너무 영세해서 그 R&D를 할 여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공공 R&D가 과해지고 공공 R&D가 과해지다 보니 민간이 더 못 크고 이 악순환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악순환에 있어서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전후방 쪽에서 기업 육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는 그 수출을 통해서 기업의 임계 규모를 뚫어주는 역할들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주도를 점차적으로 낮춰야 되는 건데 이 점차적으로 낮추는 것도 필요한 것이 이제 이런 거죠. 그 한국 농업 R&D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공성이 과하고 경쟁이 약하다는 거죠. 공공성이 과하고 경쟁이 약하다는 문제점을 바꾸려면 공공성은 낮추고 경쟁은 높여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럼 농가가 받아줄 수 있는 정도, 농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공공성을 낮추고 경쟁을 높여야 되는 건데 이제 무조건 네덜란드 수준까지 하지 않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답도 아니고. 네 번째가 부처간 정책 간 연계 미흡인데 이 부처간 정책 간 연계 미흡에서도 그 농업부처와 비농업부처 관련해서는 페이트론 콜프로 설명을 했고 기재부, 미래부, 그다음에 부처이 따로 도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부하청이 따로 도는 문제 분명히 있고요. 또 R&D 과제하고 다른 것들이 따로 도는 그런 문제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축 분야를 해결하자, 가축 분야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 기술 개발은 물론 해야 되지만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보조금, 규제, 표준인증, 교육, 확인 점검 이런 정책들 패키지가 돼가지고 한 사이클로 돌아야 되는데 한국은 이게 각각되는 경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발전 제언을 해보면 일단 한국 농업 R&D에 대한 진단을 똑바로 해볼 필요가 있다. 조건에 대한 확인을 똑바로 해볼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페이트론 콜프로가 확인하고 주무부처가 방법을 찾았을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좋고 농업 R&D와 농업 역시 한국의 현실과 여건을 봤을 때 그 경로와 철학을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간과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어는 제일 첫 번째 제어는 명정과 통상과 기술 혁신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기술 혁신 혼자 달려서는 안 되고 기술 혁신이 잘못된 걸로 모든 문제를 국밥씌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조화가 되려면 국민적인 합의, 건국체적인 합의 이게 필요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다 아시지만 네덜란드는 통상이 연인하는 거고 통상이나 수요가 연인하는 거고 기술이 좋아서 크게 좋아진 건 아니라는 거죠. 22페이지에서는 랩 기술 수준과 파기 기술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랩을 아무리 발전시킨다고 농업이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파괴 기술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랩 위주의 연구개발 정책을 좀 축소하고 그다음에 R&D 결과의 현장 적용을 위한 민관 투자를 늘리고 그다음에 랩과 팜을 연결할 수 있는 각종 부치 기술이나 정책 사업들을 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성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자 위주의 농업 R&D는 앞으로 좀 축소하고 대신 민간의 역할을 크게 높여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2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그 농업기술을 혁신하는 주체가 공급자가 되면 안 돼요. 혁신하는 주체가 농민이 돼야 됩니다. 농업기술 혁신의 주체가 기술체적인 농업인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 농업인의 혁신 능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 공공은 혁신의 촉진자로 이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동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는 네덜란드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네덜란드가 배울 필요가 있는데 그 네덜란드 정부의 노력을 보면 그 이해관계자들 간에 합의를 해서 어젠다를 고정시키는데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그래서 R&D를 백화점수로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시설원의 노동력, 그러니까 공급을 줄인다. 그리고 시설원의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 그리고 축산의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어젠다 두세 개를 딱 세팅해가지고 거기다가 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세팅된 다음에 일단 농민의 혁신동기를 유발하는데 뭐 제가 좀 공부해봤던 거는 농민의 혁신동기 유발하는 메커니즘도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 그리고 연구자 정부가 상호 학습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10년, 20년 집착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혁신을 필요한 마중물 정도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4페이지에는 농업 관련된 현장 밀착성 강화인데 밑에 사례를 보여놨지만 현장 밀착성 강화 측면에서 보면 그 우리나라는 이제 정밀농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분자육종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과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역시 이제 구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캐스케이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래부나 이런 과일 관리부처에서 이런 것들이 아니면 아까 그 사과나무의 로봇 기술이 아니면 다른 일하고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R&D 쪽에서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그 수출 쪽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수출 쪽의 수출이 무슨 뭐 R&D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업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출을 열지 않으면 농업 전반은 살아날 수 없고 농업 자체가 농업 자체의 상업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을 열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출 쪽에 뭐 그 네덜란드가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무슨 노동력 문제 이게 어젠다였다면 한국의 어젠다의 핵심 중에 하나는 수출입니다. 어떻게 수출을 해주시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 R&D인데 그 예를 들어서 뭐 계약 재배 확대라든지 직거래 유도라든지 경매 축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R&D 측면에서 소프트 R&D 접근 그래서 우리나라 뭐 경매 수수료 우리나라 경매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많은 나라인데 그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중장기적으로 농업 R&D 인력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 농업 R&D 인력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예를 들어 전통 육종을 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은퇴한다든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 배출하는 인력은 계속 바이오 논문 쓰는 인력이라는 거죠. 그 바이오 논문 쓰는 인력이 현장에 필요한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은퇴하고 있어서 기술을 전수받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나오고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갈 경우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거고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 조금 훨씬 더 잘 대응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긴 시간 예. 시간 좀